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당선되는 순간 내란 이상의 내전의 수준의 혼란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재명 1급 체제에 대해서는 거의 여당보다 더 강하게 비판을 하고 계세요. 정말 강하게 비판하고 계시는데 여당보다 강하게 비판하는 이유는요. 예.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비판이 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나서고 있는 거예요. 더 이재명에 대해서 더 잘 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더 잘 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예. 어버이 수령 방탄에 지독하게 병적으로 집착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네. 예. 진짜 실제 집착하고 있잖아요. 예. 그 이재명 그 대표가 기본적으로 지난 대선 때 지난 대선이 잘 알다시피 돌아보면은 예. 차악과 최악의 경쟁이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고 누가 덜 나쁜 후보인지를 골라내는 후보다. 선거다. 누가 대선이라는 것은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고 누가 더 좋은 후보인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예. 지난 대선의 과정이 누가 덜 나쁜지를 구분하는 선거였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가 최악의 후보로 선정이 되어서 윤석열 후보가 차악으로서 대통령에 당선이 된 거잖아요. 그 당선이 되기 전에 선거 막판에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후보가 예. 자기가 이번 대선에서 지게 되면 자기는 감옥 가게 될 것 같다. 그렇죠. 그 얘기했죠.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똑같습니다. 예. 예. 우리가 내 죄를 내가 알렸다라는 옛말이 있지만 예. 자기 자신의 그 실체를 자기 자신이 사실은 양심에 비춰보면 제일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미 그 상당한 범죄 혐의가 안고 있었다라는 것이었고 대선이 끝난 뒤에 역시 여러 가지 12개 혐의에 8개 사건에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예. 소위 그 법치에 있어서 완전히 교란시키는 최상극에 있었는데 그런 그 법치적 그런 위험성을 일종의 그 대선 후보들이 대선에서 지면은 잠정적으로 좀 이렇게 자숙과 예. 숙려의 기간을 갖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재명 대표는 감옥에 갈 것이 두려워서 바로 쉬지 않고 그 불체포 특권이라는 그 갑옷을 입기 위해서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고 또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만 가지고서는 자기가 방어하기가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해서 당 대표에 나오고 네. 그리고 당 대표에 나온 뒤에 당 대표로서 지난번 영장 심사에서 예. 당 대표이기 때문에 구속을 좀 안 하겠다라는 그런 유창훈 판사의 그렇죠, 판결도 판사.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효과를 봤죠. 그리고 나서 그것도 부족하니까 1급 체제를 만들어서 이제 완전한 상급 방탄을 방탄복을 입고 있는데 네. 거기다가 최근에는 무슨 살해 위협이라고 얘기를 네. 해갖고서는 실제 물리적인 방탄복까지 입어서 지금 그러고 다니더라고요. 사격 방탄복까지 입었는데 저는 이상한 게 왜 도대체 그렇게 구체적으로 HID인가 707 예. 전직 장교가 제보를 했다고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누가 제보를 했는지 그리고 누구다 예비역 중에 어떤 사람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왜 그걸 수사 의뢰를 아직까지 그렇죠, 안고 있는지 예. 의문스러워요. 예. 그래서 방탄복을 벗고 다니든지 아니면 수사 의뢰를 하든지 예.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강력하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방탄복을 벗던지 수사 의뢰를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국힘보다 더 얘기를 세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대표님께서 이제 문재인 정부 초대 정무수석을 지내셨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원내대표도 또 하셨어요. 그야말로 이제 민주당에서 오래 활동하면서 정통성이 있는 인물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날에 이렇게 1급 체제라는 평가를 받는 그런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참 많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 민주당 출신분은 민주당. 예,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원내대표를 할 때 제가 이 원내대표 이제 소수 정당의 원내대표였는데 그 당시에는 한나라당이 다수당이었죠. 네. 그리고 적지 않은 의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대화와 타협을 해서
국정원 국정조사를 헌정사상 최초로 했고, 예. 그다음에 요새는 뭐 저 민주당이 절대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툭하면 국정조사를 일방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렇죠. 그 당시에는 거대 상대적으로 여당이 그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국정조사를 할 수가 없었잖아요. 예. 그래서 제 임기 중에 3번의 국정조사를 하고, 예. 그리고 1년 동안 제 임기 동안에 약 1,300여 건의 법안을 그 합의 처리를 해서 예. 여전히 그 기록이 깨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민주당의 그 일극 체제에서 그 폭주하는 것을 보면서, 야, 내가 원내대표 할 때 저런 상대당을 만나지 않아서 정말 천만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민주당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폭주가 심하고 전횡이 심하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이미 일극 체제 자체가 그 민주당의 정통성을 깨버린 것이고, 민주당의 그 이른바 좋은 그 다양성의 존재라는 그런 그 민주정당으로서의 그 어떤 정체성과 기반을 파괴를 한 것인데, 얼마 전에 그 뭐 저 우리 권노갑 그 김대중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 권노갑 고문께서도 그 얼마 전 TV 조사에 나와서 민주당의 그 민주성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의 민주당하고 완전히 다르다.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당 시절은요, 그때도 제왕적 총재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당직이나 당내의 지분을 40%를 항상 비주류한테 양보를 하고 배려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단 한 사람도 눈꼽 씨알 만큼도 없잖아요. 그리고 일극 체제를 어떻게 완성했느냐? 비범하게 그 완성을 했죠. 첫째는 자기를 변호해준 말하자면 호위무사들인 그 대장동 변호사들, 법률 기술자들, 변호사로 일자 주변을 포진을 시키고, 제 2진은 한총련 세력이 2진으로 포진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3진이 통진당 세력으로 포진이 되어 있어서 이 한총련도 사실은 그 대법원에서 그 소위 불법 그 위원 단체로 그렇게 판결을 받은 그런 출신들이고, 또 통진당은 정당 해산을 받은 정당 아닙니까? 이와 같은 참 민주당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그 위헌적인 그 세력들과 연대를 해가지고서 변호사, 호위무사 변호사, 그리고 한총련 세력, 그다음에 이 동부연합을 중심으로 한 통진당 세력, 이 삼각 편대가 이재명을 둘러싸고 있다. 단순한 일극 체제가 아니라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정당이 돼버렸다. 그리고 위험한 정당이다. 그리고 DNA가 과거 민주당과는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다. 제가 좀 놀란 게 그 민주당 뭐 인사한테 저도 이제 최근에 물어봤었는데, 민주당에서 DJ가 더 위에요,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더 위에요? 그랬더니 이재명이 더 위야 이런 소리를 저 근데 그걸 진심으로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무슨 뭐 이재명보다 김대중보다 이재명이 더 낫다라는 망발을 주저없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요, 지금의 일극체제 민주당은 그 이재명에 대한 아청과 아부의 전성시대예요. 그리고 누가 더 아청과 아부를 잘하느냐, 그런 그 문화가 이미 깊숙이 그 짧은 시간에 베어져 버렸기 때문에 민주당은 민주 다양성을 기본으로 하는 민주 정당으로서의 정체성과 그 기본성을 상실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런데 이제 지금 조기 대선 체제로 돌입을 했습니다. 56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 전에도 그랬지만 민주당 내에서 이 비명계 목소리가 사실상 좀 전무한 상황 아닌가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금 김부겸 전 총리도 그렇고, 그다음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등 많은 분들 이름 거론되긴 했지만 좀 사실상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최민희 의원 같은 사람이 비명계 움직이면 죽여버린다 이렇게 해버리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당 안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건지. 그러니까 대표님이 보시기에도 내가 밖에서 활동을 하면은 그래도 당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있을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그래 기대를 하셨을 것 같아요. 기대를 했죠. 특히 초일에 작년 그 하반기부터 구성된
초일회 작년 초일회가 8월 달에 구성이 됐었는데 네. 초일회를 비롯해서 친문 비명들의 원외 인사들 모임이었죠. 그런데 기대를 했는데 작년 내내 지켜보니까 완전히 헛개비예요. 헛개비예요? 허당이야. 예. 즉 그리고 지금 이제 왜 그 비명 그 친문 인사들이 목소리를 못 내느냐. 그리고 최민희 의원 같은 분들이 죽여버린다라는 얘기까지 예. 하고 있는데 왜 예. 가만히 있느냐 그러는데 그거는요 기세에 밀려 있는 것이고 기세에 기가 죽어 있는 거죠. 그리고 정치를 좀 결기 있고 기백 있게 그리고 용기 있고 정의로운 그런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상황을 기회주의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잠식이 돼서 결국은 지금 거의 설 자리가 없어진 것이고 뭐 아까 김경수 지사 얘기했는데 김경수 지사는 이미 몇 차례에 걸쳐서 이재명의 보조 역할을 하겠다. 아이고. 부족한 부분을 자기가 채우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몇 차례 공언을 한 바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사실은 잠룡도 아니야. 그래갖고서 근데 이제 대통령 후보 격으로 본인을 올리기 위해서 지금 뭐 이번에 후보도 등록을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야말로 이재명을 위한 들러리 그 역할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요. 나머지 사람들도 솔직히 말해서 결기 있는 그런 한번 경쟁을 해보겠다라는 결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이제 최근에 이렇게 볼 때는 김부겸 총리는 그동안 오랫동안 장고를 하면서 계속 결기를 다져온 것 같고 이번에 한번 확실하게 결기를 갖고 민주당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한번 민주당을 부활시키는데 노력을 한번 해보겠다. 몸을 던지겠다. 이런 결기가 조금 생긴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김부겸 전 총리에 대해서는 전 총리에 대해서는 좀 약간의 기대를 걸고 나머지 분들은요 그냥 들러리예요. 김부겸 전 총리도 근데 뭐 얼마나 지금 세력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은 민주당 내에서 정치 경력이 오래된 분들이 있잖아요. 뭐 박지원 의원 같은 분이라든지 이런 분도 예전에는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오른팔이다 이런 소리 들었지만 지금은 또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굉장히 또 가까운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발언이 아니라 유감스럽게도 저도 굉장히 친분이 가까운 분인데 유감스럽게도 박지원 의원 같은 분이 도대체가 그 연세에 무슨 더 욕심을 갖겠다고 이재명 아부대열에 아첨대열에 끼어서 그 경륜과 그 명성을 그렇게 오염시키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근데 저 하나 또 궁금한 게 그러면 박지원 의원 그렇다 치고 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약간 응원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발언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그 진영의 논리와 진영의 분위기에서 완전히 전직 대통령이시지만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한편으로는 그 윤석열 그 정부에 의해서 그 상대적으로 지금 핍박을 받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본의 아니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게 그 상호 그 연관 작용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뭐 야권의 제1당이자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반대하기 힘든 그런 그 처지고 입장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새민주당에 대해서도 그리고 또 이낙연 대표나 저에 대해서는 저 방문을 하거나 개별적인 만남을 가질 때는 항상 격려와 응원을 또 해주고 계시죠. 그런 입장이시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 2심 무죄 이후에 야권 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설 자리가 더 없어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저도 무죄 판결까지는 예상을 못했거든요. 대표님 예상하셨어요? 못했죠.
그 예상을 못했던 것이 예. 위증교사가 무죄 나올 거라는 것을 예상을 못했고, 그다음에 2심에서 또 무죄가 나올 거라는 것을 선거법 2심에서 무죄가 나올 거라는 것을 예상을 못했는데 예. 그걸 보면서 특히 위증교사를 무죄를 한 그 김동연 판사는 네. 정말 판사로서의 자질이 의심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보니까 대장동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네, 그다음에 예. 백현동 사건, 예. 그다음에 성남 FC 사건, 이 네 가지 사건을 틀어지고 있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을 이재명과 이재명 변호사들이 요구하는 대로 계속 끌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는 사이에. 네. 그리고 이제 위증교사는 사실상 대법원에서 실형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위증을 한 사람이 자백을 했고 위증한 사람은 유죄로서 처벌을 받았는데 위증 교사를 한 사람은 무죄를 준다는 게 이건 도저히 법조인의 상식이 아니라 일반적인 이 초중등학교의 상식으로도 맞지 않는 판결을 했잖아요. 처음 봤어요 그런 거. 예. 네. 그래서 야 이게 법조인들이 법조가 이렇게까지 편파적이고 그 어떤 뭐라 그럴까 이념적이랄까 아니면은 권력지향적이랄까 이런 식의 기회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구나라고 충격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선거법 예, 그 2심에서는 아무도 그거는 사실 그런 정도로 그 약간의 그 뭐 실형이 완화될 수는 있겠지만 그 어떤 양형의 기준이나 1심과 2심의 그 어떤 판결의 기준으로 볼 때 이게 완전히 무죄로 나올 가능성이 크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법조 전문가들이 다 판단을 한 건데 그렇죠. 법조의 상식을 깨는 이 판결을 받은 거죠. 그래서 연속 그렇게 두 번 법조의 상식을 깨는 판결을 받았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참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참 운이 좋게 판사를 만났다. 예, 하필이면 이런 생각도 들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조인들이 좀 더 양심을 갖고 공정한 판단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 대장동 사건 또 재판이 있었는데 또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5번 안 가니까 강제구인하는 대신에 이 판사가 소환을 포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불체포 특권을 언급을 하면서 더는 소환하지 않겠다. 네. 그것도 예. 그 판사는 비난받아 마땅할 것이고 그 대장동 그 판결에 대해서 향후 참으로 어떻게 나올런지 매우 불안하게 만든 조치라고 생각해요. 다만 거기서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소환이 예. 그 피의자로서의 소환이 아니라 예. 증인으로서의 소환이기 때문에 그 소환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한계가 있었고 예. 그 5번 이상이나 불출석 증인으로서 당연히 나가야 되고 자기가 또 피의자로 되어 있는 사건이기도 한데 네. 그걸 나가서 증언을 해야 되는데 탄핵을 앞두고 또 탄핵이 끝나자마자 그렇게 버팅기는 예. 행태를 하고 있는 자체가 얼마나 자가당착이고 자기 모순인가 그걸 보여줄 수 있죠. 그 민주당에서 헌재 네. 판결 문제를 가지고 조금 그렇게 지연된 것도 아니지만 네. 조금 지연된다고 하니까 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예. 읊어대고 있는 걸 보면서 제가 실소를 금하지 않았어요. 저는 지연된 정의가 정의가 아닌 것이 아니라 지연된 정의는 불의라고 생각해요. 네.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정말 내로남불에 이건 극한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국민들이 이러한 그 행태와 거짓말 그리고 표리부동 그리고 호떡같이 입장을 하루가 다르게 뒤집는 예. 이러한 그 믿을 수 없는 그런 그 처신과 정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정신 차리고 똑바로 평가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연된 정의는 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또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본인들에 대한 잣대가 좀 다른 것 같다. 근데 거기서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네. 뭐냐면 그 우리나라 국민은 물론이고 네. 어떤 그 보편적인 인류 내지는 네. 사람도 형사 재판을 오래 끌고 싶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맞아요. 예. 예? 그리고 자기가
결백하고 정말 하늘을 우러러 무죄다라는 예. 그런 확신과 소신이 있다면 예. 하루라도 빨리 재판을 진행해달라. 예. 그래서 나 이러한 그 정치적인 탄압에서 빨리 털고 벗어나서 보다 자유롭게 깨끗한 이미지로 정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나서는 게 그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이고 뭐라 그럴까 판단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재판은 예.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과 다른 일반 국회의원 같으면 2번 이상 끝났을 그 기간 동안에 예. 1심이 한 번밖에 안 끝나는 맞습니다. 그런 그 재판식으로 끌어왔고 그래서 모든 그 선거를 다 질질 끌고 있고 지금 대장동 사건도 5번이나 나가지 않는 그런 오만하고 교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스스로 증인은 법원에 출석하는 게 의무잖아요. 예. 그래서 그 과태료까지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몇 차례 걸쳐서. 500에 그런데도 300에, 그것도 예. 안 한다. 이렇게 스스로 한 나라의 지도자, 최고 정점의 지도자가 되고 준법의 정점에 서겠다라는 사람이 스스로가 벌써 코앞에서 그렇게 법치를 위반하고 자기가 얘기했던 것들을 갖다가 호떡같이 하루가 멀다 이렇게 뒤집는 이러한 그 태도와 처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이 정말 정신 차리고 잘 골라내야 된다. 지금 보니까 선거법 상고심 그러니까 3심 이 소송 서류도 미수령했대요. 그래서 대법 특별 송달 촉탁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오고. 제가 예.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싶어요. 예, 말씀하시죠. 예.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며요. 근데 저는 지연된 정의는 불의예요. 왜 불의를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그렇게 책을 하고 재촉하면서 본인의 재판은 왜 그렇게 지연을 시키는 거예요? 그 본인의 그 재판이 지연되는 것은 그거야말로 정의가 아닌 수준이 아니라 불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유죄라는 것은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여러 가지 이 12개 혐의가 예. 윤석열 그 정권의 말하자면 정치 탄압이다라는 것을 입증을 한다면 하루속히 빨리빨리 재판을 진행하는 예. 그런 그 자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본인의 결백을 간접적으로라도 호소하는 것이지 예. 그 모든 재판을 다 그렇게 끌어가면서 지연시키는 것은 본인의 그 혐의가 대부분 다 근거와 유죄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고 예. 그래서 지연된 정의가 정의가 아니라는 말을 외쳐대면서도 자신의 그 판결은 계속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겠죠. 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56일 남았습니다. 대선까지 56일이 남았는데 일단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뭐 거의 추대 비슷하게 가겠죠. 뭐 이렇게 경선이 있다고 한들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만, 그러니까 대표님이 이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모든 사법 절차를 마무리하고 국민 앞에 다시 서라 하고 이제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선되면은 국가 혼란이 불가피하다라고도 말씀하셨어요. 당연히 예. 국가 최정점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나라를 통치한다는 것은 본인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본인 마음대로 한다면 그건 황제 대통령이죠. 그런데 이 대통령 우리가 그 상권 분립의 헌법 질서에서 나라를 통치하는 것은 준법의 틀에서 예. 통치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준법을 본인 스스로가 지금 준법을 엄청나게 위반하고 있고 법치를 갖다가 스스로 지금 3년 동안 교란시켜 왔는데 예. 그리고 심지어는 국회의 입법 폭주를 통해서 오히려 입법 질서를 더욱더 정비하고 잘 지켜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본인의 방탄을 위해서 국회의 어떤 권한이나 제도를 제왕적으로 운영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87년 체제의 수명에
더 확실하게 끝났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까지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만 생각을 해왔는데 87년 체제에는 제왕적 대통령제뿐만 아니라 제왕적 국회제도까지 함께 공존하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87년 체제의 종식이 다급하고 절박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적어도 만인지상의 최고 통치자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다면 모든 그 사법적 리스크나 범죄 혐의에 대해서 자유롭게 다 털어버리고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의 이재명 대표의 행태는 본인의 그 사법적 리스크 12개의 혐의를 이제까지 국회의원직, 그다음에 정당 대표직, 그리고 일극체제 형태, 그다음에 그 국회의 완전 장악과 제왕적 국회 행태, 이런 사중의 그 방탄으로 본인의 사법 리스크, 범죄 리스크를 방어해 왔는데 거기에다가 궁극의 대통령직이라는 최종적인 방탄복을 완성해서 입어야 되겠다. 오겹방탄. 그래서 오겹방탄인데 그 오겹방탄은 본인이 셀프 사면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셀프 사면 입법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본인이 지금 이런 과정 속에서도 이미 그 냄새를 다 풍겼잖아요. 무슨 선거법을 허위사실 공표죄를 없애버리겠다든지 그래갖고서 선거를 갖다가 거짓말의 향연으로 만들어 보겠다라는 식으로까지 발상을 하고 배임죄도 없애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셀프 사면 입법까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자기 모순을 갖고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최정점에 선다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건 기네스북감이고 그다음에 국격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게 추락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나머지 절반에 가까운 국민들이 절대 안 찍겠다고 하고 있는데 절대 안 찍는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빨리 대법원 판결 빨리 해라. 그다음에 재판 빨리 진행해라. 재판 빨리 받아라. 그리고 이게 지금 그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그 재판은 대통령이 되면은 재판이 중지가 된다고 본인이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는데 그것도 다수설도 있고 소수설도 있잖아요. 어떤 거는 다수설이 더 많고 어떤 거는 소수설이 더 많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그 학설조차도 어떤 합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을 갖다 기피하고 계속 지연시킨다. 그러면 국민들이 용납하겠어요? 절대 용납하지 않고 지난 탄핵에서도 그 박근혜 대통령에 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반대가 더 훨씬 많았던 것은 여러 가지 뭐 사연도 있었겠지만 그것은 대안이 범죄 혐의자 이재명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과 이재명 포비아 때문에 더 많아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그렇게 대그 혼란과 격전이 벌어졌는데 만약에 정말 범죄 혐의자가 대통령이 된다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받고 있었던 혐의보다는 그것은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더 이 커였지.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는 굉장히 부패고 파렴치범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더욱더 격렬하게 반대와 저항이 심할 수밖에 없다. 우리 국민적인 그 수준과 민도로 볼 때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은 자기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 다 진압을 해버리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절대 이재명 대표가 그 대통령이 만약에 될 가능성도 많지 않다고 보지만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 그것은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가 마무리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재명 대표가 지금 내란 프레임으로 계속 가가지고서 헌법 개정 국민 여론까지 무시하면서 내란 프레임으로 가서 대통령을 당선되겠다라는 그런 그 속셈을 가지고서 지금 전략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내란 정도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당선되는 순간
내란 이상의 내전의 수준의 혼란이 시작되는 것이다. 새로운 출발이다. 그것은 더욱더 내란보다 더 불행한 내전 수준의 혼란의 시작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범죄 혐의를 무죄라고 주장하니까 정치 탄압을 주장하니까 더군다나 윤석열 정치 탄압을 했던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그 더 이상 정치 탄압을 할 수 있는 그 대권력도 초대형 권력도 사라졌으니까 정정당당하게 재판을 받고 나서 그리고 다음 선거에 나오는 게 좋겠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정당당하게 재판 받아라. 그리고 내전 수준의 혼란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대표님 모시고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개헌 이슈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 우원식 의장이 일단 개헌 이슈를 다뤘는데 민주당에서는 우리가 협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친명계에서 일단 개헌에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여당 내부에서는 그런데 개헌에 대해서 주장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개헌을 고리로 친명계를 제외한 다른 세력이 혹시 함께 뭉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그 대표님을 포함해서요. 대표님의 새누리민주당을 포함해서. 저는 이미 개헌 연대를 계속 주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작년 9월부터 그 개헌을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국정 그 반발과 그 어떤 실패가 회복하기가 불가능하니까 역대 대통령 누구도 못했던 시급한 개헌 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마무리하고 물러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그 집권하고 단 뒤에의 여러 가지 실정이나 그 부정적인 어떤 과오가 일거에 다 씻어질 수가 있고 미래를 준비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왔고요. 그런 것들을 정대철 헌정회장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여러 그 각계 원로 지도자 그리고 용산 쪽에도 사실 간접적으로 전달도 하고 그랬는데요. 어찌됐든 지난 파면을 앞두고 탄핵 선고를 앞두고 최후 진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굉장히 바람직스러운 플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제왕적 그 권력, 제왕적 대통령제와 제왕적 국회 권력이 존치된 상태에서 이것이 만약에 혹시라도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사실은 민주주의 붕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왕적 권력으로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서 제왕적 그 대통령이 됐죠. 그리고 제왕적 국회 권력을 이재명이 일극체제로 장악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국회와 입법부와 행정부를 한 사람이 동시에 장악하는데 이건 거의 총통제 이상의 극적 그 권력 장악이다. 그런 측면에서 상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기반 질서가 붕괴되는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 해서라든지 개헌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된다.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이재명의 정당이 190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그 반대를 하면은 개헌이 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이낙연 대표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다음 정부는 임기를 2년까지만 하는 2년.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에 연연을 하지 않고 개헌을 하고 정당 구조 개편을 통한 정치 개혁을 완성하고 본인 물러나겠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역할을 과도 정부를 통해서 과도 연합 정부를 통해서 즉 개헌 연대를 통한 과도 연합 연립 정부를 통해서 중립적 내각을 구성을 하고 그리고 그 정부는 이 제왕적 대통령인데 수정하고 그다음에 거대 정당 구도도 수정을 하는 선거법도 그 개혁을 혁신을 하고 그렇게 해서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치르는 그리고 총선과 대선과 그리고 먼저 사전에 개헌을 하고 그렇게 해서 동시에 치르는 그 임무까지 완수를 하는. 그래서 이번에 조기 대선으로 치러지는 것은 사실은 임시 급하게 치러지는 선거니만큼 임기를 한 2년 정도로만 과도로 단축시키고 그리고 제7공화국을 그 열어 제끼는 제7공화국을 갖다가
그 개원시키는 그런 그 역할까지만 인기로나 권한으로나 한시적으로 하는 그렇게 해서 실제 나라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은 국회도 좀 분권형이 되고 예. 그리고 대통령제도 분권형이 된 제7공화국 헌법의 틀 안에서 4년 중임의 대통령 다시 또 대통령에 나올 수 있는 예. 그런 제대로 된 완성된 틀의 대통령을 뽑는 역할까지만 한시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런 연대를 통해서 이번에 대선을 치르면 좋겠다. 예. 그래서 반 개헌 이재명과 개헌 연대 세력과 연합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과 국회 권력의 총통령 그 어떤 세력 권력의 탄생이냐 예. 아니면 국회와 입법부와 대통령의 권한이 좀 더 분산이 돼서 다양성 있는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내고 완성시키는 과도형 대통령을 뽑느냐라는 대결로 가야지 그 승산이 있지. 지금 이와 같은 상태로 가면은 대단히 선거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마무리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재명의 일극 정당은 민주정당이 아닙니다. 예. 진짜 저는 수구 좌파라고 생각을 해요. 이념적인 그 구도로 따지면. 근데 수구 좌파를 강력하게 만들고 수구 좌파의 집권을 도와주는 것은 수구 우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재명의 일극 정당이 뭐 윤석열 대통령이 승복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어제도 뭐 펜앤 마이크 나가서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한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아무런 헌법재판소의 파면에 대해서 어떤 토를 달거나 거부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리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것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승복이지 뭘 더 승복이라는 명확한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시비 걸고 계속 그 내란 프레임으로 몰고 가려고 하느냐. 참으로 그 야박하고 비인간적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지금처럼 이 가급적이며 현실 정치에 메시지를 내지 말고 또 윤석열 대통령을 따르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겠지만 자제와 절제를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의 수구 좌파들의 집권을 막아내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에 있어서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절제를 하고 오히려 과격하고 극단적인 어떤 행동이나 발언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인 메시지는 윤석열과 이재명의 재대결 프레임으로 가는데 그거는 수구 좌파들이 무엇보다도 반기고 대선 전략에서 가장 핵심으로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자각해서 좀 절제 있고 유연하게 처신하고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예.